나한테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가족이잖아.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는 짧았고 상황 설명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방금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앞서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의 장면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슬프다는 감정이 먼저 오지 않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은 멈춘 것 같은데 몸은 장례식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이었지.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가족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제 편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저는 그날도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빈소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상주 완장을 단 채 조문객을 맡고 있었고 작은 언니는 상위를 정리하며 장례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오히려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늘 보던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을 하고 뒤로 물러났을 때 저는 울음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만 계속됐습니다. 상주 가족들이 모여 장례 절차를 상의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제가 끼어들어야 할 틈도 없었습니다. 장례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어색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지고 빈소가 조금 조용해졌을 무렵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다. 너도 이제 좀 편해지겠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왜 이제라는 말을 붙였는지, 왜 제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견뎌온 사람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는 말을 흐렸고 그 순간 뒤쪽에서 큰오빠가 그쪽을 잠깐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채로 한참을 내려다봤지만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울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계속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이었을 거라고, 이 상황에서도 그 믿음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 확신은 그날 밤 아주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을 준비하는 장례식장은 전날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는 듯 움직였고 저는 그 흐름을 한 박자 늦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다시 입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쳐도 오늘은 조금 다르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장례식장 문을 다시 여는 순간 아무 소리 없이 꺼져버렸습니다. 큰오빠와 작은 언니는
이미 한쪽에 서서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멈췄고 언니는 애써 웃으며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잠깐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발인 시간, 이동 차량, 납골당 순서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의견을 묻는 일은 없었고 제가 끼어들어야 할 타이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인 차량에 오를 때도 자리는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큰오빠 옆, 작은언니 옆,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앉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장례식장이 서서히 멀어졌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 편에 서주던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아버지였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작은 언니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물건 정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같이 보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큰오빠는 앞을 본 채로 괜히 마음 상할 거야. 다 별거 없는 것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배려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분명한 성급기로 들렸습니다. 별거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별거 없다는 말은 굳이 내가 알 필요도 없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말을 얻는 순간 제가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납골당에서도 모든 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문제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담담했고 설명은 최소한이었으며 감정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깔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을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한마디를 꺼냈다가 더 무거운 침묵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장례에서, 이 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항상 가장 마지막이라는 사실을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큰오빠는 좀 쉬어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고 작은 언니는 전화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 말도 안 남기신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일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 그땐 그저 성격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미 다 정리해두고 나만 그 안에 없었던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도 아닌데 말이 사라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흘러나왔고 그마저도 누구를 위한 소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화면을 보고는 있었지만 내용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은 하셨지만 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큰오빠와 작은 언니는 장례 이후 더 바빠졌다는 이유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필요한 말만 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만 계속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갈 이유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끝났는데 정작 저는 그 이유도 모른 채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뒤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상황을 따라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제 한숨 놓겠네. 저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무엇을 놓는다는 건지, 왜 제가 한숨을 놓아야 하는 사람인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다 정리된 거지? 그 말이 귀에 걸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정리요? 라고 묻자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워낙 그런 분이셨잖아. 그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더 말하지 않았고 저는 혼자 남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둔 사람, 이미 끝난 일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큰오빠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건 이미 다 얘기된 거고.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 큰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아무도 그 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열면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걸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앞에서 돌아서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두고 나만 그 안에 없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지만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과 가족들의 태도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직접 묻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더 미루면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돼 버릴 것 같다는 불안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들렸고 누군가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는 기색이 자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찬을 옮기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큰오빠는 출근이 잦아졌고 작은 언니는 집에 들르는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말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은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는데 큰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 쪽을 한번 흘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죽이고 책장을 넘기는 척했습니다. 누군가의 대화를 엿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제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큰오빠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을 먹고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정말 아무 말도 안 남기셨어요? 큰오빠는 잠깐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괜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다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큰오빠는 한숨을 쉬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너만 괜히 예민한 거야.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더 묻는 순간 제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히 마음 쓰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평소 거의 쓰지 않던 서랍이었는데 그 안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미 이 집에 많은 것을 정리해 두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눈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침묵이 집안에 더 깊게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오해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합의가 끝난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저만 한 발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거리의 이유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낮 동안 쌓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큰오빠의 시선, 작은 언니의 메시지, 어머니의 침묵까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큰오빠가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그 장면이 이미 여러 번 상상했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요? 제가 묻자 큰오빠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볼 사람이 있어. 그 말에는 더 묻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큰오빠는 아무 설명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저만 모르는 일이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서 있으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살아온 공간인데도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던 책상, 쓰다 만 메모지조차 버리지 않고 모아두던 습관. 아버지는 늘 미리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이 그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남겼을까? 그 질문은 이제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반찬을 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아무 말도 안 남기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가 제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괜히 그런 거 알아서 뭐하니?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른 척하라는 뜻도 있었고 이미 알고 있다는 고백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들을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보자.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을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내 편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큰오빠를 만나기로 한 날,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하늘은 깨끗했고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려니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고 저만 그 멈춘 시간 속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내내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따지듯 말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대화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왜 나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을까?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 그 질문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큰오빠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오빠는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별다른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였지만 그날은 그 무심함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괜히 손이 떨릴까 봐서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일 말이에요. 그 말을 꺼내는데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큰오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동작 사이에 이미 대답이 준비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알아야 해? 오빠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이 집에서 저를 배제하는 데 쓰이는 말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큰오빠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책임을 피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선택할 기회는 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그제야 큰오빠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뜻이었어.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연했던 의심이 처음으로 분명한 형태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어색함과 거리감이 그 말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고 쓴맛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지금 상황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큰오빠는 짧게 말했습니다. 괜히 더 파고들지 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조언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일부에서 느꼈던 불안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남겼고 그 사실은 이미 공유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유를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그 이유를 확인해가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휴대전화를 꺼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오빠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뜻이었어라는 말이 유독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미루면 정말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오빠 만나고 왔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져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괜히 말을 꺼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 그 한마디에 마음 한쪽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 질문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이제야 제대로 묻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괜히 너만 힘들까봐. 그 말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큰오빠에게서, 작은 언니에게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서까지 모두 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유 안에는 제 선택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힘들지 않게 하려고 숨긴 거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도 이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에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더라. 너는 알면 더 힘들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생각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결국 저를 밖으로 밀어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숨겼는지가 아니라 왜 숨겼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만 했지 아버지의 선택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는 거요. 이분은 이제 그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제가 왜 빠져 있었는지, 그 답을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유난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계셨고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안이 너무 말끔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아침을 먹고 나서 어머니는 잠깐 외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장례 이후 몇 번이나 그 앞을 지나갔지만 문을 연 적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과 메모지,
서랍은 가지런히 닫혀 있었고 옷장 안의 옷들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치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책상의 메모지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짧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된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남긴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는 걸요. 서랍을 열자 서류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고 이미 분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들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말해온 정리라는 단어가 이 장면 하나로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도 갑작스러운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큰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더 파고들지 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것들 속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을 뻗어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장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제가 이 집을 떠나 처음 독립하던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정리가 시작된 시점이 제 삶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쉽게 지나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저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방을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다시 두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사람을 정해두었고 그 사람 목록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려 한 게 아니라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닐까? 알 권리까지 판단한 그 선택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이분은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한 시간이 길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아버지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작은 상자와 수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도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이 자꾸 저를 다시 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문을 닫고 똑같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한번 고르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고 그 다음 장부터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힌 글처럼 보였습니다. 내용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담긴 말은 거의 없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정리된 문장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읽다 보니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저와 관련된 결정들, 저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들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들은 변명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했고 그 결과 저를 가장 멀리 두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면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첩 중간쯤에는 봉투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전달할지, 어떤 순서로 열어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봉투들이 왜 그렇게 정리돼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우연에 맡기지 않았고 가족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알도록 계획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모두에 저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는 순간 문득 큰오빠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망설임과 침묵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넣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보지 않을까 잠시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가셨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제 선택을 믿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봉투를 열어볼지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두려움이 컸지만 동시에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가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던 날짜와 같은 봉투였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눈에 익은 봉투였지만 막상 손에 들고 나니 생각보다 얇고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얇은 종이 몇 장 때문에 이 집안의 공기가 이렇게까지 무거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이걸 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첩을 본 이상 돌아갈 자리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였고 이름과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바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몇 줄을 넘기자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마음을 무너뜨린 건 그 다음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메모에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자기 삶이 있다. 그 문장은 변명도 설명도 아닌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삶이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는 말이기도 했고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가족의 결정에서 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봉투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가족 안에서 역할을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순간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큰오빠의 단호함, 작은 언니의 거리감, 어머니의 침묵까지 모두 이 봉투 하나로 설명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봉투를 덮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버지는 끝까지 제 선택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했을지라도 저를 동등한 판단 주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의심은 확인이 되었고 침묵은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갈지, 아니면 이 선택에 대해 한 번쯤은 질문할지. 3부는 그 질문을 꺼내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고 나니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같았고 시계 초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 더 이상 예전의 감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서랍 앞에 서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미 본 것을 다시 넣는 행위가 없던 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져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소리, 국을 데우는 냄비 소리까지 모두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무엇을 읽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잠들지 못했는지는 이 집의 아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놀림은 차분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잠시 후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니?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제의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 좀 정리하려고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숟가락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봐. 허락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동시에 이제 그 책임도 내 몫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전날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제는 놀람과 충격이 먼저였다면 오늘은 차분하게 따져보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봉투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으며 아버지가 어떤 기준으로 저를 바라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첩에는 걱정처럼 보이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그것들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는 감정에 휘둘린다. 결정적인 순간에 버티지 못한다는 문장들은 보호의 이유라기보다 배제의 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끼면서도 동시에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만 했지 아버지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판단이 한 사람을 가족의 결정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도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의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와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 넣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난 사실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고 누군가 대신 내려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안 채로 어떤 선택을 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만큼은 더 이상 대신 결정하게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 무렵 큰오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야?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차분함이 오늘은 유난히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에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보자.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였습니다. 오빠는 이미 와 있었고 어제보다 더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입을 열면 그 말이 약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본 거 다 봤지. 그 한마디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였어.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알 권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빠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 판단이었어. 또다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화의 끝에는 늘 그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오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렸어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 그 말에서 저는 이 대화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걸 건드리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오빠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괜히 내가 흔들릴까봐 그랬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군데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가 상처받을지보다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기준이었고 저는 늘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걸요. 오빠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관리의 느낌이 더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빠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족 안에서 조용히 끝낼 수는 없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더 잃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야 제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내려준 판단에 맞춰 살아온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현관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삼켜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오빠 만났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는 더 묻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곧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지. 그 대답은 솔직했지만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문장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괜히 내가 더 힘들까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유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질지 말지는 제가 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단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했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결국 그 한 문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질문은 원망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지는 않았지.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따르지는 않으셨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걸요. 한번 정해진 선택은 존중이 아니라 규칙이 되었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게 가족의 역할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감정이 먼저 앞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막아서는 침묵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며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 말을 제 의지로 꺼냈다는 것을요.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는 아무 말 없이 밀려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대신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집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들어왔고 잠시 뒤에는 작은 언니도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다 같이 얼굴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고 누구도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밥만 먹고 각자 흩어진다면 오늘은 영영 말할 기회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큰오빠가 저를 바라봤고 작은 언니도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들이 한꺼번에 모이자 가슴이 잠시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서류랑 수첩 다 봤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큰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언니는 시선을 피했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무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만 빼고 정리하신 건지 이제는 알아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말에 작은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오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필요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서는 늘 누군가가 제 대신 판단했고 저는 그 판단을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보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큰오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던 거겠죠. 제가 말하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오래된 인식이었다는 걸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이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제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만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없었던 일처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고 큰오빠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어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견디는 쪽을 택해왔다는 거요. 어제 제가 꺼낸 말들은 이미 충분히 들렸고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설득하려 들지 않기로, 더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둘러 살피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 정리된 서류들, 오래된 안경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물건들에는 아버지의 기준과 판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봉투와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대신 또렷해진 건 이 선택들이 제 몫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판단은 아버지의 것이고 그로 인해 살아갈 방식은 제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원래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가져오지도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역사로 남겨두는 게 맞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첩에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제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았지만 저를 판단하던 문장이 있던 페이지였습니다.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큰오빠 역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 당분간 밖에서 지낼게요. 누구를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제 선택을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잃은 것도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 대신 정해준 기준에 맞춰 제 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을 벗어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제 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편에 설지는 더 이상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가 정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만큼은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